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세계 노동절을 맞아 지역에서도 대규모 기념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에 열린 첫 대규모 행사였는데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어제 오전 대구 복합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관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치우침 없이 연대를 강조했고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후에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장을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윤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기업, 반노동으로 흐를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정책, 새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긴 구간 밀리는데요.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차량들 읍내터널 앞두고 약 8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대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문경세자터널 부근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서변대교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고 여파로 상동교 시작 지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침산교 지하차도 앞두고도 어렵게 이동 중이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사 구간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팔달교 지하차도에서 노곡교까지 공사 진행되며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가 없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은 약 40일가량 예상됩니다. 달고발대로 담티육교에서 경산 방향으로는 담티육교 위 5차로가 현재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상화 내거리는 상인동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어렵게 이동 중입니다. 호곡로는 구암 삼거리 목간 지점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지체되며 서행 중이고요. 서자로는 경신교통 삼거리에서 와룡대교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 신호 2번 정도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부에는 가끔 구름 많고 또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지만 비가 내리는 곳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뭔가요? 네, 올해 1월 1일 기준에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에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에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그 결정 공시된 대상 토지가 42만 9천여 필지입니다. 대구시 개별 공시지가는 11.13% 올랐고 이 지난해 상승률인 11.56%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네. 지역별 상승률로 보면 수성구가 13.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구, 동구, 남구, 달성군, 서구, 북구 순으로 나타났고 이 달서구가 9.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무래도 서대구 KTX 역사, 대구 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지구, 도남지구, 국가산단 조성 등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이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 2가의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220만 원이고요. 이 가장 낮은 토지는 이 달성군 가창면에 이 자연림로
이 제곱미터당 387원입니다. 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공시지가는 오늘 30일까지 이 토지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최종 확정이 되면 6월 23일 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네. 이의가 있다면 또 이의 제기도 서둘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5월 30일까지 네. 그 열람도 가능하고 또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공시지가요.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실외에서 이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뭐 산책이나 외출 같은 이런 바깥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뭐 이 실외에 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18일에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후에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게 2020년 10월 13일 그 대구에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8개월 뒤입니다.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오늘 기준으로 566일 만에 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는 좀 일상 회복에 더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네. 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나 공연 또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곳은 실외라고 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좀 함성을 지른다든지 뭐 합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침방울이 튀는 일이 좀 많다.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실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이 방역당국은 일괄적으로 모든 행사를 의무 대상으로 두지는 않고 네. 이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권고 대상만 설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하고 1m 이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외라도 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인 거죠? 그렇죠. 강제성은 없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예전에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오는 듯한 정말 네. 새로운 그런 경험 같이 새롭게 느껴지는데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건물 맞습니다. 안에서는요? 예, 실내에서는 이 여전히 의무거든요. 이게 실내 공간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역 당국의 기준을 보면은 천장이나 지붕을 갖고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이 창문을 열어놨다고 이게 실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문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건물 아니라면 다 실내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운송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택시, 기차 이런 대중교통 또 선박이나 항공기, 차량 이런 실내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실내에 해당하는군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뭐 3밀이라고 해가지고 밀폐, 밀집, 밀접한 시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중에서도 좀 KF80 이상의 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권장되고요. 사실 우리가 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그 객차 안에서는 뭐 당연히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데 그렇죠. 승강장이거든요. 이 실외 승강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1호선하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 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 실내로 간주가 됩니다만은 3호선은 이 외부에 트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 양쪽이 2면 이상이 열려 있어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개인의 자율적인 그런 실천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데 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일단 당장 벗기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점차 밖에서 이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면서 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책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자유롭게 벗으셔도 예, 됩니다. 됩니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합의했던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갰습니다. 네, 17년째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의회가. 17년째인가요? 네, 2005년부터 17년째고요. 이 2005년부터 그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쪼개고 있습니다. 이 재석 의원 27명 중에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이 국회에서 의결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인 수성구 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을 했거든요. 네. 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반대를 했고요. 이 특이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배지숙 시의원이 기권을 했고 또 무소속인 박갑상 시의원도 기권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대구 지역의 기초의원 2인 선거구가 18곳, 3인 선거구가 20곳, 4인 선거구는 그 수성구 바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을에 한 곳, 5인 선거구 또 수성을에 한 곳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가 정해졌습니다. 예,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논란은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김근우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2005년부터 계속해서 쪼개기가 있어 왔는데요. 이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의 수가 적을수록 이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가 이 2명 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른 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이 보수 정치권이 아닌 이 비보수 정당에서는 늘 3인,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며 이 반발해 왔었지만 뭐 새벽 일찍 본회의장에 잠입해서 의원들이 기습해서 처리하거나 이 경찰에 호의 요청을 해놓고 이 처리하는 등 이 그동안 선거구 쪼개기를 아주 좀 이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 많이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는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를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일단 국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 때부터 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번엔 시범 실시 정도로 도입이 됐었고요. 물론 이게 시범 실시로만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입이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요. 2인 선거구를 30개에서 6개로 줄이면서 3, 4, 5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특히나 4인 선거구는 시범지역을 포함해서 총 7개까지 늘리는 획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대구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쪼개는 그런 것들이 감행되면서 이 비판 여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주고 이 사표를 좀 줄이려면은 중대선거구제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 가지고 이 자당 후보들의 당선에 치중하는 그런 기득권 강화에 주력한다. 이런 점이 좀 비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의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표결에 앞서서 토론이 열렸었는데요. 이 찬성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김대현 시의원은 이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걸 염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3인 선거구가 기존 14곳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만큼 이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도 상당히 좀 이 보완이 됐다.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인 선거구에 맞춰서 당에서 공천을 해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는 없다라고 아하.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기권을 던진 이 사실상 반대거든요. 그렇죠. 이 배지숙 대구 시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다. 이 풀뿌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고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이 거대 정당의 힘겨루기가 피곤하다. 구의회에는 3인에서 5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경북
경북은 어떻습니까? 경북은 아예 획정위 단계에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을 내놨다가 이걸 시의회에서 쪼갠 거잖아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획정위 안에서도 이 확대가 안 됐어요. 일정이 촉박하게 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까는 이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의견 수렴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은 뭐 2인 선거구 68개, 1개 줄었고요. 3인 선거구 37개, 4인 선거구 1개 이런 식으로 4인 선거구는 똑같이 1개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획정위 차원에서도 정치개혁에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네, 전국적으로 보면 2인 선거구가 542곳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3인 이상 선거구가 47.4%였고요. 이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보다 2인 선거구를 더 늘린 곳은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쪼개기를 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2인 선거구가 4년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애초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이었던 이 국민의힘은 물론 다당제 전환을 위해서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선거구 쪼개기가 일어난 지역 가운데 대구를 제외하고 부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경남은 이 광역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지역이거든요. 네. 의지만 있으면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도 심지어 획정위 안을 쪼개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이 선거구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더불어 국민의힘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기초의회 다당제 실현은 다음 지방선거로 기약하게 됐는데 지금 이러면은 다음에도 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결국은 기득권 양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다당제 실현을 막는 제일 큰 원인이지 않나 싶기 때문인데요. 예. 왜 이런 방식까지 써가면서 2인 선거구를 늘리고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할까요? 그냥 우리 편이 많이 당선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지방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 지방 의원 자리라는 게 일종의 농공 행상처럼 이뤄진다는 게 상당히 명확히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내 선거 때 또 대선 때 같이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천으로 보상하는 그런 관행이 좀 암암리에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정치 행위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돈과 시간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행위거든요. 이 사람을 행사에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뭐 자금을 지원하고 이거를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내놓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좀 공천으로 보상해주고 대가로 조직과 봉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많이 당선되는 방식이 그럼 그만큼 내가 농공행상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이거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건데 네.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기초의회가 아니라 총선 단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부터. 네, 앞서서 청 기자님이 이제 배지숙 의원 말씀 전해주시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많이 늘어나야 구의회에서 이 주민들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진보정당 출신의 대구 구의원들, 서구의회 뭐 장태수 구의원이라든지 네. 예전에 있었던 동구의회 황순규 전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려면 국회 차원에서부터 다양성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복수공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4인 선거구면은 한 지역에서 한 당에서 4명을 공천하는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구 같은 경우 이번에 시범 실시 지역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이 뭔가 다양성이 확보되는 모습을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경북은 올해뿐만 아니라 4년 전에도 4인 선거구가 한 곳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울릉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초지방의회는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7명 이상으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0명이 되지 않는 울릉은 울릉읍 지역과 서면 북면 지역 인구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선거구가 이 2곳뿐인데
울릉읍에서 4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또 뽑고요. 사실상 비례대표는 제1당에게 얹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경북에 이런 지역들이 몇몇 곳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군 단위에서 군의원 전체를 뽑는 이 대선거구제 도입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편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니 지금 제도로는 농촌 지역은 유지가 불가능한 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지방의회 선거를 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같은 정당의 소속을 찍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그렇습니다. 예. 지방 의회의 독립이 좀 이루어지려면 지역마다 알아서 좀 자치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제도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20대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서요. 특히 청년활동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컨셉을 담은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청년단체는 어떻게 조직을 하는지, 또 지속할 수 있는 청년활동의 방안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청년활동. 근데 명확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년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단어 그대로 좀 살펴보자면 청년을 의미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또 활동가 중에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활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청년을 위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청년의 어떤 사회적 문제나 또는 청년 공감대가 높은 아젠다를 가지고 네. 우리 우리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청년 활동가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활동가 자체가 청년 범주를 나이대를 벗어나게 되면 청년 활동가라고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성과 행위의 주체가 모두 청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청년 활동가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추 위원께서도 많은 청년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청년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청년 단체나 청년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취미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모여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통 분모가 되는데 네. 이 바로 이 공통 분모의 뜻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구 청년정책조정위원, 또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준비유치위원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사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또 청년 실업 문제를 청년 창업과 진로 탐색이라는 키워드로 활동을 제법 길게 동안 이어온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청년 활동은 자신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정말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또 사실 높은 관심은 호기심에서 비롯되고 이 호기심과 관심이 잘 배합이 되면 창의성이 샘솟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사회적 기여와 결과물을 만들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예.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되면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기획해서 제안하는 그런 청년 정책 제안 포럼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수성구에서는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계명대학교와 또 지역의 대학들과도 그런 청년 정책 제안 포럼 등을 공식적으로 개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활동을 하려면 조직의 형태가 이제 필요하긴 한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동아리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을 하려면 예. 어떤 법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 자격 조건 자체가 어떤 단체성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사단법인이라던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형태인 사회적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청년 단체가 목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청년들 직업도 구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조금 하다가 보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이제 연계 가능한 이 청년 활동은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단체에 속한 우리 팀원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활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 청년 활동이 많은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순한 봉사와 사회 활동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청년 단체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강한 감정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그것을 자신의 직업화하고 돈을 버는 일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지속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또 청년 활동가들이 생활비를 이런 부분에 충당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 활동과 또 자신의 그런 생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나름의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청년 활동가로서 자신의 역량과 또 기술을 연마를 한 후에 요즘은 청년 정치인의 길로 도전해보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청년 활동을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활동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네, 경험의 폭과 너비가 사고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청년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고력과 행동력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활동에도 과감히 도전하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라고 전하고 네. 싶습니다. 청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북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고요. 낮 기온은 대구 21도 등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